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인천 하늘고에서 지금 3학년 부장으로 재직 중이고요. EBS에서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심주석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학부모님들이 좀 많으시네요. 학생들 좀 있으신가요? 학생, 학부모님들은 지금 다 올해 자제분들이 고3 맞으시나요? 네, 고2 학부모님 계시나요? 고2 학부모님들은 이제 수능이 조금 변화가 있어요. 그리고 좀 잘 모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수학에서 변화가 좀 제일 크거든요. 내년에 이제 국어도 물론 이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독서라는 비문학하고 문학은 공통으로 보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뭐 언어와 매체, 화법과 작문이라는 그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수학 같은 경우도 수학 1과 수학 2가 공통으로 들어가고요. 이제 가형, 나형이라는 체계가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라는 과목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의 주요 상위권 대학들 뭐 아시죠? 뭐 막 이러잖아요. 예, 그런 대학들이 이제 미적분이나 기하 둘 중에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해야 된다라고 지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계열이나 좀 그 대학의 좀 낮은 대학들은 아마도 이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 가지고 시험을 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입시에 대한 거를 살짝 이제 2학년 말씀드리는 건데 교육과정 평가원에 들어가 보시면 2022 수능 관련해서 수학 문제를 예시로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30문항이 어떻게 배치돼서 나온다라는 걸 발표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부모님은 2학년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은 미리 한번 출력을 하셔가지고 학생한테 시험 보게 해보는 것도 경험상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의평가 1회분이 제공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혼란 속에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요. 제가 처음에 첫 스타트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지금 막 혼선이 너무 셉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교육부에서 대학마다 재학생 고3을 조금 우대해 줄 수 있는 정책을 대학교에 이제 시달을 해주길 원하는 거죠. 그러면서 제일 선제적으로 연대가 발표를 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올해 수상 경력과 그다음에 창의적 체험 활동, 그다음에 봉사 활동 실적을 블라인드 처리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을 심사하시는 입학사정관이나 교수님들, 위촉사정관님들이 아예 그 부분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1학년이나 2학년 거만 가지고 보는 거죠. 근데 그냥 한편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도 그 발표가 있자마자 학생이 온 거예요. 대회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대만 지원할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대학들 같은 경우에 크게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지역균형의 최저 학력 기준을 낮춘다 정도고요.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 문항 수준을 조금 낮추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고요. 다른 대학들도 이런 식으로 한두 가지씩을 뭔가를 갖다가 좀 완화 정책을 펴고 있지만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딱 그런 걸 들을 때 뭐지?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지원하는 대학은 내가 지원할 전형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 거야? 이런 게 이제 초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김성길 선생님께서 자세히 그런 부분들을 안내해 주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 우리 학부모님한테 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대학들이 이렇게 변화를 주더라도 공통적인 게 한 가지 있더라고요. 피해를 안 볼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뭔지 했더니 내신 성적하고 수능 성적이더라고요. 내신 성적을 잘 받으면 어떤 변화가 생기더라도 피해를 안 봅니다. 그리고 수능을 잘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은 다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 틀 속에서 뭔가 부족할 때 내가 뭘 더 채워야 될까라는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입시 강의 선생은 아니고요. 이렇게 학습법이라든지 이런 거 해드리지만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고3 학생들 온라인 클래스다라고 해서 온라인 교육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고민해봤어요. 그럼 집에 있는 동안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었던 건 뭘까? 자기주도적인 학습? 당연하겠죠. 하지만 독서 양이 조금 더 들어가 있으면 평가를 좀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올해 같은 경우엔 대학에서 이 독서에 대해서도 평가가 좀 더 세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주력해서 생기부라든지 이런 학교 활동들을 좀 부족한 걸 잘 메꿔주시고, 제가 오늘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학습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거라든지 학습이 어떻게 이어졌을 때 수능에서 원하는 목표 점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런 방향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얼마 전에 그냥 우연찮게 인터넷을 뒤지다가, 제가 지식 채널 2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EBS 뭐 진짜 찐 뭐 이런 건 아닌데요. 지식 채널 2의 제목이 나는 2002년생이다라는 다큐 프라임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무심코 클릭을 해봤어요. 그런데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 배경음악도 되게 슬퍼요, 좀. 그게 우리 2002년생들의 애환이 담긴 듯한 그런 영상으로 담겨졌습니다. 그래서 그 자막을 제가 띄워봤어요. 이 2002년생, 저도 지금 3학년 부장이지만 3학년 한개반에 담임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올해 학생들은 유독 좀 더 측은하고 뭔가를 더 해주고 싶은 생각이 되게 강렬하게 옵니다. 그만큼 학생들을 만나기까지 기다림도 많았고요. 그렇게 해서 만났을 때 학생들 역시 뭔가를 짧은 기간이 많이 짧아졌잖아요. 짧은 기간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다른 애보다 다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들의 상황을 봤더니요, 2002년도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입학할 때 신종플루가 터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코로나의 원조격이죠. 이게 터져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초등학교 6학년 때는 수학여행이 취소가 됐었고요. 그리고 중학교 1학년 때는 메르스가 터졌고요. 메르스 터졌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뭐 이렇게 집합하는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그냥 흐지부지 한 6월, 7월 넘어가면서 일상으로 다 돌아갔던 것 같아요. 마스크도 이렇게 쓰고 이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메르스를 경험했고요. 제일 큰 중3 때는 교육과정이 변화했고 수능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새로운 책에 의해서 배운 거죠. 그게 상당히 부담이거든요. 선배의 지식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야지 뭐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게 이런 변화가 있으니까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면 내가 뒤처지는 것 같고, 이런 생각에 불안한 마음에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하게 된 거죠. 그리고 공부는 해왔는데 선택제라고 해서 우리가 공부는 해왔는데 고3 되니까 온라인 계약, 전 세계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계약이라는 걸 맞이하죠. 그리고 수능 연기까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대한민국 그 헌정사상 수능 연기는 4번이 있었습니다. 2번은 국제회의 관계로 연기가 됐고요. 한 번은 우리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포항 지진 때문에 한 번 연기가 됐습니다. 근데 올해 연기가 됐죠. 기존 수능에서 지금 2주 후에 수능이 치러지는 걸로 이렇게 예정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앞을 예측하기 힘들잖아요. 저도 올해 고3 하면서 제일 심한 스트레스가, 우리 부모님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다음 주엔 가겠지? 이랬더니 또 연기 발표 나고, 다음 주 가겠지? 그랬더니 또 연기되고, 그게 4차례 연기가 됐었어요. 우리 부모님들도 솔직히 그 뉴스 접하면서도 좀 이제 뭐야,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지 않아? 뭐 이런 생각도 해보셨을 텐데, 저희들도 학교 현장에서 다음 주면 애들이 오겠지, 교실 청소 다 빡빡 문질러 놓고, 바닥도 제가 일부러 걸레로 한번 닦아봤거든요. 그랬는데 연기됐다니까 먼지 다시 쌓이고 한 3번 되니까 바닥 청소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도 이런 상황에서 우리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는 거를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쓰럽지 않습니까? 이런 애들이 그래도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그 해보겠다라는 의지만 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게 지금 현 입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해 이제 수학 나형과 가형으로 분리해서 시험이 치러집니다. 그래서 수학 1과 확률과 통계는 공통 과목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문과는 수학 2, 미적분을 실시합니다. 제가 여기에서도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수학 나형이 쉬울까요? 수학 가형이 쉬울까요? 부모님들, 수학 나형이 쉬울까요? 가형이 쉬울까요? 나형이요. 문과대학은 나형이고요. 주로 이과대학은 가형입니다.
그러면 나영하면 이과대학은 못 가는 건가요? 가영에서 성적이 안 나오는데 끝까지 가영을 물고 늘어지는 학생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사실 미적분이라는 과목의 시간 투자가 방대하거든요. 미리 좀 많이 준비되어 있으면 가영을 준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실제 가영에 가산점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표준 점수 15%를 줄 경우에는요, 가영의 4등급이 나영의 2등급보다 우위를 점합니다. 그런데 100분이 15%의 가산을 준다라고 할 때는 수학 나영 2등급이 가영 4등급을 이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조합을 잘 보셔야 되는 거고요.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저희 학교에가 6월달 모의평가 다음 주 목요일 날 있는데요. 수학 가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6월달도 안 되고 7월달도 안 되고, 그래서 바꿔버렸습니다. 나영으로. 과탐은 그대로 유지시키고요. 그랬더니 나영으로 딱 전환해서 처음에는 2등급 나오고 9월달에 2등급 나오고 10월달에 3등급으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꾸준히 그래도 나영으로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웬걸요? 수능에서 얘 나영 100점 받았어요. 그리고 서강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를 갔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금 자녀분들의 수학의 상태를 잘 체크하셔서 이 가영으로 밀어붙여야 될지 나영으로 전환시켜줘야 될지를 한번 심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전략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는요, 어느 정도 하는 학생한테 너 수학이 안 되니까 우리 나영을 우리 고민해 보자 그러면요, 선생님 그래도 이과의 자존심인데요 이래요. 근데 자존심 가지고 대학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입시를 뚫고 나서 가서 공부하면 돼요. 그리고 이과 공부 다 했는데요, 시험만 그걸로 안 본 것뿐이지 다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나영으로 전환되기가 아주 좋다라는 얘기죠. 지금 상황이. 이 미적분하고 수학2하고의 관련성을 보면요, 여기도 미적분 했어요. 함수만 달라요. 이 위에 함수는 그냥 다항함수에 대한 미적분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부가 거의 비슷하니 만약에 가영에서 조금 힘들면 나영의 전환을 고민해봐라. 그런데 가영은 절대 쉽게 내지를 않습니다. 쉽게 낸 사례들이 있죠. 2008학년도, 2015학년도에 문항을 쉽게 냈었습니다. 1등급 컷이 가영이 100점이 나왔죠. 하나 틀리면 몇 등급인지 아세요? 2등급이요. 하나 틀리면 2등급이었어요. 대한민국에요, 수학 잘하는 애들 많아요, 자연계열에. 그래서 정말 폭탄이라고 얘기하죠. 폭탄 문제를 반드시 냅니다. 학생들이 손대기 힘든 문제를 내요. 그래서 요즘 학생들 다 알아요. 30번은 시험지에 없습니다. 수학 문제가 30문제가 아니고 29문제라고 생각하고 시험 풉니다. 그래서 그런 전략에 맞춰서 우리가 학습도 해 나가야 된다는 거. 물론 이제 더 잘하고 뭐 나머지 문제는 다 맞출 수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30번 공부도 하셔야죠. 근데 그게 아닌 상황이라면 그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올해 입시에 나영 전환이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리 학부모님 꼭 챙겨주시고요. 수능이라는 게 이 원칙을 지킵니다. 대학 교육에 필요한 수학 능력, 학교 교육을 통해 학습한 능력, 고등학교 교육 과정의 내용과 수준. 저희 학교는 중간고사가 끝났습니다. 학생들 안쓰럽잖아요. 제가 지금 학교에서 3학년, 저희는 3학년 1학기 때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가르치는데 제가 학생들한테 그랬죠. 올해 첫 중간고사고 너희들 온라인 클래스로 공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번 중간고사는 좀 쉽게 낼게. 수능 특강에서 50%를 변형할 거고 나머지 50%는 핵심 문제 평가원 스타일로 선생님이 구성을 할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출제를 하고 나서 제 예측은 한 반에 100점이 5명에서 10명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전교에 7명밖에 안 나왔습니다. 시험 끝나고 저는 욕을 무지 먹었습니다. 선생님이 EBS 수능 특강에서 50% 내신다며요. 뭐가 나온 거죠? 이래요. 애들은 연계라는 그 체감을 모른다고요, 아직까지. EBS 연계가 70%입니다. 수능에서요, 21
3문항이 수학에서는 연계가 돼서 나와요. 그런데 학생들의 연계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냐면요, 똑같이 나와야 돼요. 이따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수학을 공부하는 태도도 좀 개념 위주로 달리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단순히 문제 풀었다 못 풀었다 여기에 포커스만 맞추고 전부 하나같이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녀가 됩니다. 지가 뭘 푸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기출문제만 잔뜩 돌리면 점수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서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안 나오는 친구가 대부분입니다. 나오는 친구는 단계를 잘 밟고 있는 친구예요. 개념 정리가 잘 돼 있고 유형을 잘 알고 있고 거기에 따른 계속 기출문제를 통해서 돌리는 친구들은 나오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뭣도 잘 안 되는 친구가 그냥 무작정 기출만 푼다고 해가지고 점수가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학생들 기출문제집 다 한 권씩 가지고 있습니다. 다 한 권씩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교육과정 내용과 수준이에요. 그런데 사실 요번에 수학 같은 경우도 교육과정을 삭제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확률과 통계가 제일 심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경우의 수 1단원에서 분할이라는 개념이 날라갔고요. 그 다음 통계에서는 모비율 추정이라는 게 날라갔습니다. 그게 날라감으로써 분명히 거기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안 되는데, 제가 일반 문제집을 보더라도 그와 관련된 문제가 아직까지 수록이 많다라는 얘기죠. 그런 문제를 잘 풀었다고 해서 수능을 잘 풀 거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교육과정의 내용,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좀 잘 이해하고 가시는 게 분명히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제가 사교육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교육 선생님들의 책을 제가 학생들이 보고 있으니까 봐보지만 교육과정을 넘나드는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평가원 시험은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 스타일에 맞춰주는 공부를 좀 진행해 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올해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요, 작년하고 달라진 점이 교수 학습상의 유의사항뿐만이 아니고요, 위에 성취 기준이라는 걸 교과목에서 다 제시하고 있거든요. 성취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험 매뉴얼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능 30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단원별로 교과별로 지금 10문항씩입니다. 가감할 수 있습니다. 20% 내외에서. 그러니까 최대 어떤 교과목 같은 경우 12문항이 나올 수 있고요, 조금 확률 같은 경우에 8문항이나 9문항이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목에다 20문항을 몰아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과목 열심히 공부한 애들은 되게 잘하겠죠. 우리 마찬가지예요. 학생들도 우리 부모님들 경험상 보면요, 요즘 시대가 변했대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저희 때요,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면 수학 그러면 뭐 가지고 공부하셨어요? 수학에 지읒, 시읒. 그리고 맨 처음 책을 피면 집합만 파다가 끝났잖아요.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건 집합. 그리고 뒷부분은 느슨해졌죠. 요즘 학생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앞에 있는 교과목은 잘합니다. 근데 뒤에 갈수록 느슨해져 가지고 학습의 정도가 불균형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불균형이 일어난 친구는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어느 단원을 포기한다라고 했을 때 결코 수능을 잘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안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 안배에 따라 교과마다 몇 문제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성취 기준이 문항이 되는 겁니다. 문항이. 예를 들어서 뭐 원순열에서 간단한 원순열의 문제를 이해한다, 이게 문항이 되는 거예요. 그럼 간단한 원순열 문제를 출제위원들이 갖고 와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부합하는 문제가. 그래서 시험 문제는 지금은 국어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수학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탐구 과목에도 유념을 해주세요. 탐구 과목. 이 교육청 평가원 들어가 보면요, 이 성취 기준이라는 게 다 있습니다. 교과목마다. 그래서 이 성취 기준을 갖다가 복사해 놓고 내가 완벽하게 준비된 과목에 대해서 내가 이런 성취 기준의 문제가 나올 때 내가 맞출 수 있는지 체크리스트처럼 맞춰보는 것도 하나의 올해 팁이 될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수능 문제가 거기에 따라 나오게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보여드리는 건 이 1등급 컷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요, 우리 부모님들이 등급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틀린 개수가 몇 개였니라고만 물어봐 주시면 돼요. 학생들도 초등학교 이후에는 틀린 개수로 뭔가의 성적을 얘기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분명히 우리 자제분들 초등학교 때 키울 때, 야, 이번 시험 100점 맞았니? 이렇게 질문이 안 나가요. 몇 개 틀렸니? 이렇게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학생 되면서는 평균이 몇 점이니? 이렇게 바뀌었던 거죠. 고등학교에 와서는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일자 있으면 좋은 거고, 숫자 막 4545 그러면 뭘 사달라는 거야? 막 이런 얘기하고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제부터는 모든 과목을 좀 틀리는 개수로 카운트해주면 수능에서는 정확합니다. 수학은요, 2개 이내까지는 1등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3개 틀렸다? 불안할 거예요. 그러면 최저든 뭐든 다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갖다가 2문항까지로 목표를 잡으라는 얘기죠. 1등급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고 2문항까지를 목표로 설정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한 문항 틀려도 되는 거예요. 30번 틀려도 되는 거다. 그러니까 작년 수학 나영 30번 문항이 사실 1분 만에 30번 문제가 풀려버립니다. 1분 만에요. 학생들 30번 안 푸니까요. 일부러 그렇게 냈죠. 도전한 학생만이 가져가게. 학생들 나중에 시험 끝나고 너무 억울해 하더라고요. 재수하는 학생들이 제일 억울해하는 게 그거더라고요. 왜 도전 안 했었는지 이해가 안 된대요. 네가 마음속에서 안 가졌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예, 하지만 가형 30번은 상황이 다릅니다. 예, 섣불리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의 문제를 낸다라는 거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2등급은요, 제가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2등급은 4-5문제까지는 2등급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쉬워지면서 올라갔어요, 성적이. 지금 학생들이 기존의 전국연합을 봤더니 지금 1, 2, 3등급의 평균 점수가 작년 학생에 비해서 10점 정도가 떨어진다고 입시 분석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도 줄었고 그리고 학업 역량도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감안해서 평가원에서 시험을 출제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똑같이 내면 점수가 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항상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맞춰주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목표를 어떻게 잡으셔야 되냐면 2개 1등급, 3개 2등급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요, 사실 수학 5등급, 그래 중간은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5등급 점수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가형 5등급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형 4등급이 나형 2등급을 제끼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점수상으로. 대학에서 갖게 봐준다는 뜻이거든요. 5등급은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가형 5등급은. 근데 나형 5등급의 점수를 한번 보실래요? 틀리는 개수를 카운트할 수가 없습니다. 맞은 개수를 카운트하는 게 더 빠릅니다. 점수가 30점대입니다. 과연 나형을 공부하겠다라고 마음먹은 친구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데 5등급 받는 게 정상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부 안 한 겁니다. 심지어는 2점짜리와 3점짜리를 다 맞췄을 때 48점이 나옵니다. 저에게는 3점짜리도 5문항 이상 틀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공부했는데 저는 공부 안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형인데 우리 자제분들의 성적표에 만약에 5등급이 있으면 우리 공부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보자 라고 깊은 상담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중간 정도 됐어,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이 합의를 해주시지 말라는 얘기죠. 공부에서요, 학생들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어떤 친구는 기출을 열심히 했더니 성적이 오르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기출을 열심히 했는데 성적이 제자리고 떨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학습의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를 무시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5등급입니다. 그래서 수학을 정말 잘해보고 싶어요. 그런데 야, 공부 잘하는 애한테 가죠. 5등급을 받는 애가 7등급, 8등급 받는 애한테 가서 어떻게 하면 수학을 잘 볼 수 있니? 이렇게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5등급 받는 애가 타겟 잡는 건 보통 1등급, 2등급인 애들이라고요. 타겟 잡아가지고 가서 어떻게 공부하면 너처럼 잘할 수 있어? 이건 정말 용감한 거죠. 대부분 가서 봅니다. 무슨 책 푸는지. 기출이었구나. 성적의 비결이 기출이었어. 바로 책 삽니다. 그리고 본인도 막 풀어요. 푸는데 막히는 게 많죠. 해설지 보고 풀어요. 그런다고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다시 빠꾸하게 돼 있다고요. 근데 제가 이게 수학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입시 설명회 예전에 같이 다녀보면 국어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영어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고 사회 선생님, 과학 선생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공통된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개념 정리라는 걸 해야 된다고요. 이게 무슨 단계냐면요. 우리 중간고사, 기말고사 본다면 이번 시험을 위해서 내가 뭔가 요약 정리를 합니다. 무슨 내용이 뭐고 이걸 정리합니다. 그 정리가 학생들 같은 경우 공부 잘 안 되는 경우에 이게 블랭크가 많아요. 빈 곳이 많아요. 제일 좋은 거는 그거를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돼요. 근데 수학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 저는 개념을 아는데 문제 해결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수학을 잘하려면 문제 해결력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학생의 8, 90%가 개념이 빵꾸나 있습니다. 자기의 문제점을 개념에서 찾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개념을 얘기해 주잖아요? 안 돼요.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들이 들어서 이해하는 건 잘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 거는 아닙니다. 들으면 알아요. 시험은요, 듣기 전에 알아야 돼요. 누가 옆에서 가르쳐 줍니까? 못 풀고 있어요. 야, 이거 생각해봐. 너 기억나지? 이거. 예. 풉니다. 수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본인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개념 정리라는 걸 우리가 시험 보기 전에 노트 정리를 다시 한번 하듯이 이 개념 정리가 완벽해야 되는 거고, 지금 수능은요 1994년도부터 실시됐어요. 1994년도의 수능은 지금의 수능과 많이 다릅니다. 1997년도 이후의 수능부터는 지금의 수능과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다시 우리 옛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희 고등학교 입학하려면요 저걸 봤죠? 그 학력평가, 고2 학력평가를 보지 않았나요? 저희? 기억나세요? 13개년, 14개년 기출문제집 풀었던 거. 고등학교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학력고사 세대들이요.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기출문제가 누적돼 있다 보니까 어느 단원에서 어떤 문제가 나온다는 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평가원에서는 시험 문제가 나오고 나면 신유형이 무엇이다라고 발표하지만 제 입장에서 바라볼 때 신유형 단 한 문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수학 30문항에서 25문항은 거의 기출에서 표현만 바뀌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평가원에서의 시험이 어떤 식으로 변천되고 있었는지를 쭉 연습하는 게 좋죠. 문항은 진화합니다. 처음 초창기 때 어떤 문항이 나왔으면요 그 문항보다는 조금 더 조건이 강화된 문항이 나오고요 조금 더 강화된 문항이 나옵니다. 왜? 학생들은 이거를 연습했기 때문에 그 다음을 대비하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기출문제를 풀면서 그 수준에 맞추는 학생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내가 좀 더 다른 생각을 많이 해보는 그런 훈련이 유형 단계예요. 유형 단계에서 이 단원에서 출제됐던 문제의 유형들이 뭐다. 예를 들어서 확률과 통계의 중복조합이다 그러면 음이 아닌 정수의 문제와 서로 다른 항의 개수와 함수 등호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 음화정에 해당되는 질문이 95% 출제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다라고 하면 그 개념에서 출제되는 유형까지 이렇게 알고 있어야지 시험 문제를 장악하게 되는데 학생들은 주고 그걸 생각하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봐도 문제가 똑같지 않으면 이게 중복조합 문제인지 순열 문제로 풀어야 되는지 구별을 못 해버립니다. 그런 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더라도 좀 더 꼼꼼하게 봐줘야 된다는 거. 많은 학생들이 여기까지 잘 옵니다. 이제 저희 학교 애들도 이런 식으로 훈련을 많이 시킵니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단계를 잘 밟아왔는데 잘 안 되는 게 시간 관리입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의 제일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시간 관리입니다. 수학에서. 저는 이거의 책임을 인터넷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수학을 스스로 풀기보다는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문제의 풀이를 많이 접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풀이를 거의 똑같이 시험지에 적어냅니다. 제가 학생들이 푼 시험지를 보면요, 거의 해설지 수준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 시험을 그렇게 보면 안 되죠. 그런 학생들의 문제점이 이 시험 시간에 제대로 운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100분 동안에 한 17번 갔는데 한 80분 돼버린 겁니다, 벌써. 그러니 나머지 문제들은 허겁지겁 풀게 되어 있는 거죠. 아는 문제도 또 틀린다는 거죠. 국어로 가볼까요? 요번 국어 1교시 그러니까 열심히 잘 봐야지. 그래서 앞에 지문부터 잘 풀어옵니다. 꼼꼼하게 읽어가면서.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뒷부분 지문 막 날림으로 풀어버립니다. 지문 한 세트에 보통 3문항에서 4문항 나오거든요. 그거 틀리는 순간 10점 이상이 떨어져요. 등급은 2-3등급이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시간 관리를 제대로 안 하면 내가 아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제때 못 푼다라는 거예요. 그런 학생들의 가장 이런 학생들이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시험 끝나고 나면요, 다시 풀어봤더니 못 푸는 문제는 없더라고요 라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우리 자제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면 문제점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실전 연습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한된 시간 내에 풀어야 되는 게 수능인데 그 수능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죠. 국어는 80분에 풀어야 되고 수학은 100분에 풀어야 되고 영어는 70분에 풀어야 되는데 70분도 듣기 평가 20분 동안 벌써 애들이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들으면서 풉니다. 그 정도의 훈련까지 돼 있는 시험이에요. 얼마나 노출이 많이 되어 있으면 이런 변칙이 이루어지고 있겠습니까? 탐구는 30분 내에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학부모님들도 좀 알고 계셨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접니다. 좀 달라 보입니까? 올해 겁니다. 작년께 좀 더 낫더라고요. 팍 늙었네요. 제가 옆에 우리 부모님들은 뭐 한자 이거 기본 한자인데 학생들도 알 정도니까 학습이잖아요. 제가 학생들을 보면서 요즘 제가 EBS 강의가 제가 2002년도부터 EBS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교직 경력이 그래도 좀 오래됐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오면서 학생들을 바라볼 때 제일 안타까운 점이요, 정말 학을 많이 합니다. 학을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들 다 프리패스 정도 다 결제해 주시지 않았나요? 강의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시절이 아닙니다. 강의는 넘쳐 흘러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정말 하루 종일 강의만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거를 공부했다고 생각을 해요. 심지어는요, 요즘 인강들 보면요, 정말 재밌어요. 재밌어요.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할 수 있죠? 애들이요, 인강 보는 게 드라마 보는 것보다 더 재밌대요. 공부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은 그걸 들으면 이해는 돼요. 그리고 많이 강의를 들었잖아요. 충만함을 느껴요. 은혜 받는 기분 있잖아요. 이거요. 절대 성적 안 올라갑니다. 그리고 프리패스 끊었을 때 어느 대학 이상 가면 전액 환불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실제 그 환불을 해가는 퍼센테이지를 아십니까? 그거 아시면 깜짝 놀랄걸요? 그 정도로 학생들이 인강은 많이 들으나 실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학은 많이 하는데 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강의 2시간을 들었다면 그거를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설명해 주지 않더라도 내가 그거를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 습의 시간이 1.5배에서 2배 정도는 걸린다라는 거죠. 그런데 학생들은 학에만 치중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의 인강 공부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학부모님들도 챙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내내 인강만 듣고 왔다면 집에서부터는 인강을 보지 않고 스스로 공부했던 내용을 다시 복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게 지식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들어서 잘하는 거면요,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인강 틀어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성적을 올리는 게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 자제분들의 공부 습관 해당되는 거 있나요? 그냥 쭉 적어봤어요. 차례차례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하면 계획부터 잡고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애들이 있어요. 되게 올곧은 애들이죠. 근데 이 학생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하나 브레이크 걸리면요, 그 다음부터 나가지를 못합니다. 점프해도 되는데 가다 보면 알게 되는 것도 있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이건 경험으로 얘기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딱 막혀가지고 정말 낭떠러지고 더 이상 없을 것 같지만 지나가 보면 아, 별거 아니었네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내가 뭔가 이해 안 되는 것도 조금 지나가 보면 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공부에서 딱 막혀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잘 진도를 못 빼는 거죠. 우린 제한된 시간 내에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에 너무 잘 안 된다고 해서 거기에 얽매여 있기보다는 조금 한번 그냥 나가봐. 지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조금 앞으로 진도를 나가보는 건 어떨까? 그래서 제가 책을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애가 시커먼 게 여기서 멈춰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스타일들을 좀 맞춰주는 건 어떨까? 그리고 반복학습에 되게 능통한 애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들은 반복하는 걸 되게 왜 또 해요? 막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친구들은 반복을 즐겨해요. 이거 되게 좋은 학습입니다. 반복해 주는 거 좋은 학습입니다. 근데 반복의 의미성, 했던 걸 또 한다라는 게 아니고 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반복을 꾸준히 해줘야 돼요. 그래서 양을 늘리지 말고 한 가지를 제대로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섭렵하기 위한 공부를 해보라고 제가 한번 권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제분들 중에 이런 친구들 있지 않나요? 밤에 공부하고. 이 밤에 공부하는 건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우리가 집에 있다 보면 밤에 공부하는 거는 눈에 보잖아요. 너 어제 4시까지 하고 잔 거야? 아이고, 아침에 힘들겠네. 그리고 학교를 보내잖아요. 학교에서 내내 자요. 학교에서 아침 1교시부터 계속 자요. 그리고 집에 갈 때쯤 되면 깨는 거예요, 애들이. 정신 말짱해져가지고요. 공부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친구들, 물론 야간에 집중이 잘 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혹시라도 학교에서 너무 많이 조는 건 아닌지도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친구들이 대부분, 그러니까 뭔가 한 가지에 딱 꽂히면 뭔가 능력 발휘하는 애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의 공통점이요, 왜 해야 되는지 명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와닿지 않으면 절대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스타일의 학생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잘 알잖아요. 엄마들이 낳아줬어요. 아빠가 키웠고요. 내 새끼들은 내 손바닥 알듯이 알죠. 말 한마디만 들어봐도 얘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게 감지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런 스타일이 뭔가에 탁 필이 꽂히는 스타일이라면 이런 강연 같은 데도 좀 데리고 오세요. 본인이 그래도 내가 한번 해서 바꿔볼까? 이런 생각을 스스로 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야, 할 수 있대, 너 해봐, 이런다고 바뀔 것 같아요? 남들 얘기는 들어도요, 부모 얘기를 안 들어요. 머리 컸다고. 그런데 남들 얘기도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 얘기가 맞는 거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들, 딸들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느끼게 좀 해달라는 거죠. 본인이.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학생들한테 정말 얘기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요, 너가 수학을 못하는 게 아니고 너는 안 했던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마치 수학을, 제가 어디 가서도 수학 선생님이다 그러면 저를 피해요. 약간 왠지 잔머리를 많이 굴릴 것 같고 계산적일 것 같고 뭐 이렇게 생각이 드나 봐요. 근데 옛날에는 약간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요즘 수학은요 정형화된 문제가 나온다고요. 유형적인 문제가 30문항에서 25문항이 출제되고 있다고요. 머리로 수학을 푸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엉덩이로 푸는 겁니다, 수학을요.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수학은 어려운 거, 우리 부모님들도 그런 태도를 보여주시진 않으셨나요? 우리 학생이 수학을 못하면 아유 당신 닮아서 그래, 아니 나 닮아서 그래, 수학은 어려운 거니까, 그렇게 묵인해 주시지는 않았었나고요. 학생들이 뭔가를 알고 도전했을 때 정말 제대로 된 점수를 못 받아낼까요? 저는 아니라는 걸 너무 잘한다라는 거죠. 왜요? 너무 많은 학생들의 경험을 봤습니다. 6월 모의평가 수학 나형에서의 5등급이 수능에서 1등급으로 가는 사례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우리 자제분들도 늦지 않았다라는 거죠. 결코 늦지 않았어요. 이 단계를 무시하려고 하지 말고 늦을수록 전공법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개념을 9월까지 보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속 늦은 만큼 타이트한 계획에 맞춰서 속도를 내서 저 단계를 밟아 나간다면 분명히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목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좀 우리 자제분들의 스타일에 맞춰서 가야 된다는 거죠. 제일 잘난 애가 옆집 아들, 딸,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우리 부모님 마음속에 그래도 제일 훌륭한 건 내 아들, 내 딸이잖아요. 제가 입으로 욕하고 있지만 남들 앞에서는 욕할지 몰라도 제일 믿는 건 아들, 딸이잖아요. 그 아들, 딸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이 자신감을 못 가져요. 자기가 받았던 성적 이런 것 때문에 내가 과연 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이게 정말 큽니다. 상담을 해보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키워주는 게 좋다. 대단한 애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를 합니다. 저희 학교는 특목고입니다. 저는 수능이 끝나면 저희 학교 학생들의 수능 평균을 내봐요. 내신 4등급, 5등급, 6등급 수능 평균이 1%도 차이 안 납니다. 그런 능력이 있는 애들이라고요. 일반고에 있는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 차이가 아니에요. 얼마든지 지금 수능 4등급, 5등급 받는 학생들이 수능에서 1등급, 2등급 받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점을 저는 너무 많이 목격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왜 수능에서 그 공부를, 분명히 공부는 하고 있는데 원하는 목표를 못 잡아내는 케이스 중에 또 대표적인 케이스가요, 죄송합니다, 해야 되는 공부가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시험에서 4월 전국연합에서 국어 성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국어를 뒤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수학이 떨어져요. 그래서 수학을 막 합니다. 그랬더니 국어 떨어져요. 이런 식으로 널뛰기를 합니다. 널뛰기를. 그래서 공부를 균형적으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성적이 아주 하위권이라면 생각을 해보세요. 하위권이면 해야 될 공부가 국어도 해야죠, 수학도 해야죠. 수학 3과목입니다. 영어 해야죠, 탐구 2과목 해야죠. 얼마나 많아요. 잘하는 애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끝나 있는 애들이에요. 국어가 공부 안 해도 1등급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영어 공부 안 해도 1등급, 2등급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영어는 전 특별히 강조하지 않습니다. 혹시 영어 관련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입시에서 영어는 서울대 4등급도 갑니다. 영어 정시에서 4등급 받아서 서울대 갑니다. 연대를 때려주게도 못 갑니다. 서울대 가고 고대 갑니다. 4등급 받아도요. 근데 어차피 연대랑 고대 동시에 지원 불가합니다. 정시에서. 그러니까 영어보다는 다른 과목에다 좀 더 치중을 하라는 얘기죠. 제일 안타까운 게요, 한 10월 됐더니 한국사 공부를 그렇게 해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 성적표 딱 나왔는데 한국사 1입니다. 맨 앞에 나옵니다. 한국사 1. 나머지 4, 5, 4, 5, 4, 5.
좋대요. 1등급 받은 게 뿌듯한가 봐요. 자기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정말 이런 공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제분들이 이렇게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다 부족하다 그러면 일부 과목을 버리세요. 버리십시오. 과감하게. 2과목, 3과목 반영하는 대학, 학과 좋은 걸로 찾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목표를 높여놓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하위권 학생들에 대해서는 제가 3학년 부장이니까 담임 선생님 다 설득시켰습니다. 과목 포기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2과목, 3과목이라도 점수 나오게 만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현명한 방법이에요. 그냥 다 불균형을 잃어버리면 오히려 나중에 그냥 재수한다고 또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략도 구사하실 수 있었으면 하겠습니다. 이게 연계입니다. 근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수능 특강을 풀면서 밑에 있는 게 수능 특강이거든요. 잘 보시면 여기요. 함수가 다항함수, 삼각함수 붙었죠. 변곡점을 갖지 않는데요. 근데 그런 문제가 수능에서는 변곡점 하나 가지려면 어떻겠니? 라는 문제로 함수 똑같이 주어진 거라고요. 우리가 연습한 문제는 변곡점을 갖지 않은 겁니다. 수능에는 변곡점을 하나 가지려면 어떻게 되니? 2개 가지려면 어떻게 되겠니? 이런 질문해 주고 있다는 거죠. 문제를 풀더라도 그런 사고를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저희 EBS 결코 사교육에 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부모님들도 저희 EBS에 많은 콘텐츠들이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이 강의가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다라는 점, 그 점 꼭 좀 참고해 주시고, 심심하면 이런 데 들어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즘 이렇게 대면 상담을 많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 설명회가 올해 크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자녀분들하고 거실에서 같이 한번 시청해 보세요. 분명히 도움받을 수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저 철새가요, 그 영화에도 보면 시베리아에서 뭐가 뜨면 막 이런 대사가 있던데, 저희도 가을, 이른 겨울 시작하기 전에 이런 모습을, 하늘을 보면 이런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근데요, 대단한 것 중에 하나가 저렇게 날아가다가 보면 한 마리가 처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던 또 다른 몇 마리가 앞에 나가서 저 V자 대형을 만들어주면서 상승 기류를 형성시켜서 그 학생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그 한 마리가. 그리고 앞에 있는 애가 힘들면요 처지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애가 앞장을 서서 다시 그 V자 대형을 만들어준대요. 저희 EBS가 지금 수능 강의, 인터넷 강의를 시작한 지가 2005년도부터 거의 지금 15년, 16년을 지내고 있으면서 요즘처럼 저희 EBS 선생님들이 학생들에 대해서 상담하고 이렇게 리드해 나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 젊은 지금 EBS 선생님들 정말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어떻게 해보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저희 이런 EBS 선생님들의 그런 케어를 어느 과목에 들어가시든지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입시에 관련해서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 한 마리 한 마리 새가 우리 학생들이라면 저렇게 V자 대형을 이뤄서 목적지에 도달해 주겠다라는 저런 리드해주고 옆에서 도와주는 일을 저희 EBS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학부모님들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EBS 믿고, 또 학교 선생님들 믿고, 그리고 정도를 걸어갈 때 분명히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는 것이 가장 좋은 입시고 이 시대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오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얼굴 뵐 수 있어서 정말 좋았고요. 올해 전주에서 첫 설명회입니다. EBS. 이거 이후로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전주라는 곳에서 올해 이런 기운 많이 받으셔서 이 전주에서 올해 학부모님들, 학생들 본인이 원하는 목표
꼭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저도 제자리에서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석이었습니다.